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조금은 조용하고 따뜻하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이제 나도 예전 같지 않구나.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고 몸도 예전처럼 안 움직여져.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떤 모습일까? 사실 그런 생각 누구나 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후반, 그리고 70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시겠죠. 오늘 나눌 이야기는 노화. 그 중에서도 70세가 갈림길이 되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70세일까요? 일본의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는 말합니다. 70대는 젊음을 유지할 마지막 기회이며 지금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완전히 바꾼다. 맞습니다. 건강하게 다른 사람 신세 지지 않고 내 힘으로 걷고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다 떠나는 것.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지만 건강 수명은 73세. 평균적으로 10년 동안은 아프거나 돌봄을 받으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이 두렵고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 막막함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내용이 어쩌면 앞으로의 시간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노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의사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라. 의사 말이면 다 맞는 줄 알았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평생을 의사는 절대적이다. 병원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부터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장기별 전문가일 뿐 인생 전체의 주치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 전문의는 심장만 봅니다. 정형외과는 무릎만 보고요. 소화기 내과는 위장만 보죠. 하지만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몸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동하죠. 근데 의사는 그중 한 부위만 보면서 이 약 드세요. 수술하셔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반드시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만 100% 믿고 따르다 보면 오히려 전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와다 히데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의사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필요하다. 왜냐고요? 노년기에 필요한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며 사는 힘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훌륭한 처방을 해줘도 그게 내 삶의 방식과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약이 너무 많아져서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잠깐만요 하고 이 약 정말 꼭 필요한가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스스로가 자기 건강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운동이나 식단으로 조절할 수는 없는지, 삶의 질을 해치지 않는 방식은 무엇인지, 이런 걸 스스로 찾아보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의료진과 협의해야 해요.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한 선택을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70세 전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해주는 건 치료. 하지만 내가 해야 할 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내 몸과 마음을 잘 아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간병의 덫, 가족 간병의 그림자.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 바로 누군가를 돌봐야 할 때입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는 딸, 배우자를 돌보는 남편, 아픈 동생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형제. 이런 분들 주변에서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간병 중이거나 간병을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간병은 분명 사랑이고 책임이며 헌신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 헌신이 나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가끔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다 히데키는 말합니다. 간병에 자신을 소모하지 마라. 간병이 곧 자신의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 후에 남는 건 허무함 뿐이다. 간병이 끝난 뒤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간병이 몇 년씩 이어지다 보면 자신의 생활은 모두 접고 하루 종일 간병만 하게 됩니다. 친구도, 취미도, 여행도 없어지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깁니다. 그리고 간병이 끝났을 때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리고 그땐 이미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고, 주간보호센터, 요양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과 분담하거나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함께 오래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요, 간병을 하든 안 하든 이 나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간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간병입니다. 내 몸이 지쳐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소외되진 않았는지, 그걸 매일 조금씩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 그게 결국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진짜 간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아끼는 사람을 위해 당신 자신을 더 많이 아껴주세요.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누워있는 생활이 부르는 건강 격차. 혹시 이런 하루를 보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그냥 좀 누워있고 싶다. 움직이기도 귀찮고 그냥 TV나 보자. 이 나이에 뭘 더 바쁘게 살아. 편하게 쉬는 게 낫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과거보다 쉽게 피곤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요. 그 조금만 누워있자. 그게 쌓이면 평생을 침대에서 보내게 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씨는 매일 집에서 누워 TV를 보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B씨는 하루 30분씩 걷고 사람들과 가볍게 대화도 나눕니다. 5년 후 A씨는 일어서기 힘들고 혼자 외출도 어렵습니다. B씨는 여전히 마트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삶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활동의 격차가 만든 삶의 차이, 즉 건강 격차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빠르게 퇴화합니다. 하루 1시간 이상 누워있는 생활이 1년 이상 지속되면 근육량은 10년 단위로 급격히 줄어들고 걷는 속도, 균형 감각, 인지 기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단 3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 손실이 시작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란 거야? 궁금하시죠?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일 걷기.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하루 20분, 속도는 느려도 좋고, 계단 몇 개 올라가는 것도 좋고, 심지어 집안을 10분 돌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걷기만 해도 근육 유지, 심장 기능 개선, 기분 회복, 우울감 감소, 그리고 삶의 의욕까지 바뀌게 됩니다. 누워서 TV 보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오히려 나를 병으로 이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몸이 말라버리기 전에 조금씩만 움직이면 됩니다. 내일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전 10시 집 앞에서 10분 걷기.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에서 햇빛 쬐기. 하루 한 번 나를 위해 일어서는 시간. 그 작은 움직임이 미래의 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70대의 생활 루틴 만들기. 뭘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까? 이 나이에 무슨 루틴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런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요, 70세 이후의 삶은 하루하루 쌓이는 습관이 전부예요. 조금씩만 의식하고 살아도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일본 정신과 의사 와다 히데키가 제안하는 노년기를 위한 최적 루틴 함께 보실까요? 아침 6시에서 8시 햇살과 함께 일어나기. 무리하게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하루 중 가장 좋은 햇살을 받기 위해선 아침 7시에서 8시쯤 기상하는 걸 추천드려요. 햇빛은 수면의 질을 조절하고 우울감을 막아주는 천연 비타민이에요.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스트레칭, 창문 열고 심호흡 한번. 아침 식사는 너무 무겁지 않게 규칙적으로 죽, 미음, 계란, 바나나, 두유, 토스트 등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간단히. 커피는 오전 중에만. 오후 이후엔 수면 방해할 수 있어요. 오전 활동은 걷기, 가벼운 집안일. 오전 중에 가벼운 산책 또는 마트 장보기 같은 외출. 햇빛 움직임을 함께 챙기면 금상첨화. 집에서는 세탁 깨기, 설거지, 책 정리 같은 일도 운동입니다. 오후 활동은 두뇌 자극 앤드 대화. 독서, 퍼즐, 음악 듣기, 라디오 듣기. 뇌를 쓰는 활동을 조금이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 나누는 시간. 정말 중요해요. 가족, 친구,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도 한마디. 말하는 것만으로 뇌는 깨어납니다. 점심 식사는 균형 잡힌 한 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고르게 섭취하면서 소식이 기본입니다. 식사 후 20분 산책이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오후 휴식. 낮잠은 20분에서 30분만. 피곤할 땐 낮잠 30분 하지만 1시간 넘게 자면 밤잠의 질을 해칩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뇌 휴식에 좋아요. 저녁 시간 가볍게 느긋하게.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에서 4시간 전까지 마무리. 위장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사 후엔 TV는 잠깐, 가벼운 정리정돈,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는 음악도 좋아요. 밤 9시, 10시, 수면 준비.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스마트폰은 멀리, 자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정도만. 불면이 있더라도 억지로 자려 하지 마세요. 몸이 이완될 때 잠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전체적으로 기억하세요. 규칙적인 일상, 가벼운 움직임, 햇빛, 대화, 두뇌 자극, 감정의 균형과 여유. 이 4가지만 지켜도 70세 이후의 삶은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착각, 고립과 외로움의 위험.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조금씩 귀찮아지고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약속을 잡는 것도, 대화를 맞춰주는 것도 괜히 신경 쓰이는 그 감정들. 그러다 보니 혼자가 더 편하다, 말 섞는 게 피곤하다, 이젠 나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공감합니다. 하지만요, 그 편안함은 진짜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 와다 히데키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해 보이지만 실은 두려움과 불안을 피하려는 방어일 뿐이다. 즉, 혼자가 좋아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혼자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도 몸도 약해집니다. 외로움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가 있어요. 고립은 치매, 우울증, 심장질환,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입니다. 반대로 가벼운 대화 한마디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고 감정은 환기되고 삶의 활기가 돌기 시작하죠. 친구를 새로 사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꼭 새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 알던 사람에게 잘 지내 한마디 보내기. 동네 마트 사장님께 오늘 장사 어때요? 물어보기. 동호회, 문화센터, 복지관, 교회, 절. 내가 한 걸음만 나아가면 누군가는 그 손을 잡아줍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여행 가는 것도 멋진 일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시간이 됩니다. 이 나이에 친구를 사귀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지 않을까요? 혼자가 편해서 혼자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혼자가 익숙해져서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 다시 한 사람에게 다가서는 따뜻한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병을 예방하는 최고의 약, 웃음과 감동.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다. 이건 단순한 속담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웃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통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심지어 하루에 10분 웃기만 해도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감동도 면역력을 높입니다. 일본의 어느 요양병원에서는 매주 환자들에게
짧은 감동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눈물이 흐른 뒤 환자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줄고 항체 수치가 높아졌으며 우울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어요. 즉, 가슴 깊은 감동은 몸의 병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웃을 일도 감동할 일도 없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감정이 메말라서가 아니라 웃을 기회를 안 만들어서 감동할 마음을 잠깐 접어뒀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웃음과 감동을 일상에 불러올 수 있을까요? 하루 10분 웃긴 영상 보기. 유튜브에 웃긴 이야기, 유머 검색해 보세요. 감동적인 이야기 듣기. 책 한 장, 영화 한 편, 다큐멘터리 한 장면도 좋아요. 예전 사진 들여다보기. 그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는 것도 감동입니다. 손편지 쓰기. 자식이나 친구에게 짧은 안부를 써보세요. 마음이 움직이는 게 느껴질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차가워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감정을 느낄 기회가 줄어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 감정을 흔들어주는 일을 해야 해요. 웃어야 할 이유를 찾고, 울어도 괜찮은 장면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그저 느끼는 것. 이런 시간이 쌓이면 내 몸은 병을 이기고 내 마음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삶의 마지막 준비. 죽음.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지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죠. 이 주제를 피하지 않고 조용히 담담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삶도 훨씬 더 깊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와다 히데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연하게 내가 없어질까봐,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내가 살아온 시간이 허무할까봐 그런 불안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이어집니다. 죽음에 대해 준비한다는 건 무언가 특별한 의식을 하거나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고 마음에 남은 미움을 조금은 놓아주고 필요한 정리를 조금씩 해두는 것. 이런 사소한 준비들이 우리를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8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잘 살았습니다. 내일이 온다면 감사하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장례식 음악까지 직접 골라놓았다고 하더군요. 죽음을 받아들였기에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졌어요. 그 말이 참 깊게 남았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 봤어요.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꼭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손주에게 직접 밥 해주기, 예전 친구에게 전화하기 같은 소소한 것도 좋아요. 의료 정보나 의향 정리하기. 내가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병원에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 가족들과 한 번쯤 나눠보세요. 감정의 정리. 마음속 미안한 사람, 고마운 사람. 한 줄 편지라도 좋습니다. 정리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가족과의 대화. 내가 없을 때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가족들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건 곧 지금의 삶을 더 진심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남은 날들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준비입니다.